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협상에 대해서 서두를 것 없다. 우리는 시간 많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몇 번 해왔던 얘기인데, 우리는 서두를 것 없다, 시간 많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인 분위기라든가 유엔에서 벌어지는 분위기, 그리고 미국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제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14년 연속으로 통과가 됐는데, 어제도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요. 물론 이제 다들 뉴스를 보고 많이 아실 거예요. 한번 그래도 뉴스를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대 미국 의회 대북 결의안,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전 회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미국 의회에서 대북 결의안,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리고 대북 성명서,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자, 다음 뉴스는, 방금 전 뉴스가 미국 정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입니다. 북한 억류지에 사망한 원비어의 가족이, 그 부모님들께서 북한에 대해 1조 237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며칠 뒤면은 19일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서 이 일로 인해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질 겁니다. 이슈가 되고. 자, 다음 뉴스. 이거는 이전까지는 정치권 그리고 미국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분위기라면, 이거는 미국 행정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국무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다. 예, 오늘 국무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겠다는 듯이 백악관이 이번 크리스마스 연회에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성호 씨 아시죠? 다리 한쪽에 이 마비가 아니죠.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올해 초에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가 이 지성호 씨를 호명을 하니까 지성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손에 자기 목발을 들고 김정은 보라는 듯이 이 승리의 이 포즈를 취했던 그 청년이죠.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예, 지성호 씨를 크리스마스에 초청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거 뭐냐면은 북한 해상 불법 환적 계속하고 있다.
8개국이 감시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줄지가 않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제목인데 중요한 거는 8개국이 지금 같이 연합으로 북한 환적 선박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빨간색 줄치인데 한국과 일본, 영국 등 8개국의 연합 감시가 시작된 후에 북한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밑에 또 줄치인데 보시면은 선박 40척과 130개 기업이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8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모여서 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한국, 또 한국, 여튼 이렇게 해서 8개국에 8개국이 모여서 이 한반도 해역, 그리고 동중국해 해역, 혹은 남중국해까지도 갈 수가 있고 연장될 수가 있고, 이 부분 해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8개국이. 그러니까 북한 선박들이 예전에는 서해나 이쪽 한반도 근해에서 환적을 해서 이 불법 밀무역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감시가 촘촘해지니까 8개국이 모여서 연합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 감시가 촘촘해지니까 한반도 근해에서 못하고 저 동중국해까지 멀리 나가서 그 불법 밀무역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불편함에 계속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 며칠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2+2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 2+2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자, 이 회담을 왜 했을까요? 2+2 회담을. 일단 첫 번째, 몇 달 전에 그 UN 사령부, 한국에 있는 UN 사령부의 부사령관으로 캐나다 군인 중장이 부임해서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중장, 캐나다 군인 중장이요. 별 3개짜리. 그러니까 캐나다가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하고 같이 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혹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겠다. 혹은 개입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미 그 UN 사령부에 캐나다 중장이 임명이 됐으니 그 미국하고 같이 북한의 불법 환적 선박들을 감시하는 그런 작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캐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말쯤에, 작년 한 10월이었나요? 캐나다에서 국무장관, 외무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6.25 참전 16개국 외무부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도 참석을 했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캐나다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가 2+2 회담을 한 거는 만약에 유사시에 한반도 사태가 급박해질 시에 6.25 참전국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데 있어서 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중국을 굴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지난 11월 말에 크림반도의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 케르치 해협, 흑해에 있는데 케르치 해협을 봉쇄했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왜 거기를 봉쇄했냐면은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다. 푸틴이. 어떤 메시지냐? 트럼프 씨, 우리 이제 러시아는 이제 북한 문제에서 손 뗄게요. 대신에 여기 크림반도 이 지역은 내 나와바리예요. 트럼프 씨, 그건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의미가 맞습니다. 푸틴이 트럼프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문제에서 손 떼겠다. 대신에 크림반도 여기는 내 나와바리라는 거를 좀 인정해줘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푸틴이 노리는 거는 북한 문제에 손 뗄 테니까 미국에 협조 잘 해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크림반도 침공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거 좀 풀어줘라. 뭐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푸틴이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중국. 시진핑. 중국이 딱 손을 떼면은 김정은은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트럼프 손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먼저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그래서 지난 약 1년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100% 협력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진핑의 그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라는 중국 제1의 통신회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뉴스 보시면은 서방 5개국 정보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서방 5개국이라는 거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들이죠. 정보기관이 모여서, 그 5개국의 정보기관이 모여서 화웨이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견제지. 화웨이 끝장내겠다는 뜻이에요. 끝장내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뉴스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 정부도 설명회를 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자기네 일반 기업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앞으로 화웨이 제품 쓰지 말아라 이런 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뉴스는 체코도 중국 장비 화웨이 통신 장비 그거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화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중국 제1의 통신 회사입니다. 뭐 한국의 삼성 같은 회사예요. 이 화웨이는 통신 장비로는 그 매출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가 화웨이, 2위가 에릭슨, 3위가
노키아. 이 통신 장비라는 거는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그 이제 큰 그 통신 기계를 말하는 거죠. 뭐 음성 통화, 뭐 화상 통화, 문자, 데이터 통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유선 전화를 하는데 유선 전화가 이제 핸드폰, 이런 핸드폰 이거는 이제 무선 통신, 무선이잖아요. 무선 통화잖아요. 유선 전화는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거는 디지털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호환이 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장비들을 통신 장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쓰는 장비죠. 이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하는, 이제 파는 데 있어서 그 세계 시장에서 이 통신 장비 1위가 화웨이예요. 화웨이. 이 몇 년 되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1위가 삼성이고 2위가 애플이고요. 3위가 화웨이예요. 그러니까 이 화웨이는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중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 국가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AI. 그리고 제4의 산업혁명. 이런 첨단 분야를 앞으로 도약시키려고 하는 국가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이 AI 분야, 통신 분야, 최첨단 산업혁명인데 제4의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야에 있어서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미국을 제끼고 자기네가 1위를 하겠다. 이거를 주도하는 회사가 화웨이입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회사가 화웨이인데, 아니 그런데 이 화웨이가 뭐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게 뭐 기술력도 있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정정당당히 해야죠. 남의 기술 훔치지 말고. 정정당당히 하면은 그렇게 매출 1위 하고 세계 1위가 돼도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통신 장비에다가 이거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공산당하고 이게 다 이게 정경유착이 돼 있다 보니까 해킹 이런 거 해킹 이게 통신 장비다 보니까 그 국가 기관에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해킹하는데 이게 화웨이 기업이 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한번 제대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시범 케이스로 아주 꼬투리가 제대로 잡힌 겁니다. 미국이 이거 가만 안 놔두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예요.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이 화웨이.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무너지면은 그 시작이죠, 그게.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작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결국에 시진핑이 굴복하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북한 선제보폭 안 합니다. 선제보폭 안 해요. 선제보폭이라는 거는 선제보폭을 할 시기가 지났고요. 선제보폭을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를 하는 그 초기 단계, 시점 배치를 안 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 실전 배치를 했더라도 아직은 초기 단계, 완전히 실전 배치가 끝난 상태가 아닌 이제 막 실전 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 초기 단계면은 선제 보폭이 가능해요. 그게 지난해 말에서 올 초였습니다. 그 시기가 지났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이미 성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보폭을 하려면 한미 동맹이 아주 굳건해야 됩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미국하고 한국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지금 신뢰 관계가 다 깨졌지 않습니까? 선제 보폭 못하죠. 일단 보안이 문제고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이 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북한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라는 건요,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변수들이, 가장 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가장 예측 불가능한 함수의 그 어떤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딱 터지면은 이게 어떤 양상을 띠면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세요. 걸프전을 보면은 1991년도에 터졌습니까? 걸프전이? 91년도인가? 하여튼 걸프전이 그게 이라크 후세인을 완전히 굴복시키는데 몇 년이 걸릴 줄 알았어요. 최소 1년 이상 걸릴 줄 알았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에.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그 전쟁 나갈 때 그냥 몇 개월 치고받다가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 참전하면서 첫 전투 현장에 이제 행군에서 걸어가는 군인들은 정말 소풍 가듯이 그 전쟁터로 향했단 말입니다. 그 몇 개월만 잠깐 치고받다가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4년 동안 이어지면서 정말 지옥 같은 전쟁으로 변해버렸거든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는데 한국의 동의 없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핵미사일 핵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의 어떤 도시가 그래도 수십만 명이 죽는 거고, 혹은 북한이 화생방전을 일으킴으로써 또 대량 살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화생방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 시내 북한 인민군 1만 명이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은 그 총알로만도 10만 명 이상이 그 총알로만으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그거를 트럼프가, 미국이 자기네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혼자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 해요. 미국 선제 북폭 안 합니다. 그 시기도 지났고, 한미 동맹이 이렇게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선제 북폭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때린다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든 대화로 이거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대화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때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군사 옵션으로 갈 텐데 언제 때리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때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해서 뭐 전쟁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시나리오 없어요. 이거를 주도적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그런 전쟁 시나리오를 계획합니까? 그렇게 되리란 보장도 없고. 다만 뭐냐면은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 때린다는 그 시나리오를 이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거를 주된 계획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플랜 B 혹은 플랜 C 혹은 플랜 D 정도로 이 한쪽 구석에 갖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 때린다. 이런 시나리오를요. 이게 물론 주된 계획은 아니지만 플랜 B, C, D지만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주된 계획으로 확 부상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 김문수 TV 보니까 박휘라 교수님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휘라 교수님 뭐 만나뵌 적도 없지만 그분이 이제 대령 출신 군인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인상이 좋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지성파 군인인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면은 참 이렇게 참 좋은 훌륭한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군인이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인데 박휘라 교수님.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서울이 포위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철원이 뚫렸죠. 철원 뚫렸습니다. 남북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파주 문산 이제 뚫리기 직전입니다. 파주 문산 축선. 그리고 서해하고 한강하구가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박휘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만약에 파주 문산 이런 전방에 이제 뚫리고 있는 이 지점들 파주 문산 철원 여기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그 최전방에서 경계를 쓰고 있는 그 우리나라 한국 군인이 그 초병이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총을 쏠 것이냐, 총을 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게 동감이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초병이 그 북한군을 보면은 당황하겠죠. 소대장한테 보고하겠죠. 통신보안 소대장님,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대장도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거리면서 중대장한테 보고하겠죠. 중대장은 대대장한테,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연대장은 사단장한테, 사단장도 아마 결정을 못 내리고 허둥지둥 하다가 군단장은 뭐 국방부 이러는 사이에 다 뚫고 내려오죠. 그냥 지난 정부의 김관진 국방장관 같은 경우라면은 때리라, 보고하지 말고 중대장 혹은 소대장 선에서 판단해서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제가 이게 여러분 한번 먼저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지금 남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GP를 지금 철수하고 있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 철수한 GP가 제대로 철수했는지 이거를 서로 상호 이제 점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군하고 북한 인민군이 만났습니다. 그 서로 만나서 뭐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반갑습니다. 실력이 수고했습니다. 네,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기 전, 폭파하기 전.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흙을 갖다가 여기 다시 놨다. 폭파하기 전에 흙을 제끼고. 오늘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폭파 다 하고 건물을 다 100% 폭파하고 그러면 흙을 깔고 자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 아무리 내가 안 내줘서 저 남측은 뭐 형식과 이런 걸 얽매이지 않아서 아니지 예. 아니 형식하고 내용에 다 이렇게 내용이 따라가고 이게 상호한 거지 아니게 그 지하 시설도 안에까지 다. 안에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뭐 이거 지금 뭐저 들어가십시오. 뭐 곡괭이로 뚜지 갔으면 뚜지고. 뭘 드신 건? 이 나무는 흙을 쌓은 다음에 다시 심어 놓은 나무니까.
딱 갈라졌다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발에다 쭉 갈아졌어요. 네, 쭉 갈라. 어떻게 혹시 지하 구조물들이 이렇게 이제 대략 설명해 아까 주시겠습니까? 사진 봤지 말입니다. 네. 사진 여기 저 앞에서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사진 내가 보면. 첫 단추가 아주 잘 깨져서 네. 아마 나머지 단추도 잘 깨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네, 오늘 다시 만납시다. 여기 따뜻한 또 선물 그래. 또 서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수고했습니다. 예. 안내 전부 다 웅성분들에 비해서는 아까 뭐 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일 잘 되면 계속 만날 겁니다. 이 순간이 무슨 육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으니까 정확히 상대방에 대한 좀 이름도 서로 다시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기록에 남기자고 합니다. 자, 영상 보셨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로 화기애애하게 부드럽게 분위기가 좋아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흡족해 할 겁니다. 아, 평화가 오는가 보다. 평화가 오는가 보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 자식들 놀고 자빠지고 있네. 놀고 자빠지고 앉아있네. 이 생각이 드는데, 자, 북한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은 바로 그 북한 당국에 신고하고 한국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 써서 보고하고 사상 검증받고 이래야 되는 나라예요. 특히 한국 군이라고 만나서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저 북한 군인들, 인민군, 저거 보통 일반 군인들 아니에요. 일반 군인들이 한국 군인들 만나서 저렇게 다정하게 사진에 찍힐 정도로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 못합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북한 정부 요원이 따로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통전부 요원일 것 같아요. 그런 쪽 소속이어야 저렇게 한국 군인을 만나서도 긴장하지 않고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국방부가 만약에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서로 만나서 GP 철수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얘기할 때 북한군 어디 소속인지 이거 다 보고해야 돼요. 이거 다. 국회의원들 혹시 제 얘기가 혹시 국회의원한테 이게 혹시 전달이 되면은 국회의원들께서는요, 저 TV에 나온 사람 북한군 어디 소속, 북한군 몇 사단, 몇 연대, 누구냐 도대체, 이거 국방부 보고하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라고 그 요청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저거 그냥 보통 군인들 아니에요. 일반 군인들 아니에요. 자, 저렇게 한국 군인들이 북한군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북한이 남침을 일으킵니다. 김정은이. 자, 철원 축선에서 47번 국도, 43번 국도를 타고 이렇게, 이제 군사 분계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데,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딱 내려오는데, 저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우리 군 전방에 만연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총 쏠 수 있겠습니까? 당황하죠. 지금 그 대북 주적관이 다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누가 쉽게 총을 쏩니까? 어느 소대장, 어느 중대장이 야 쏴! 공격해! 이렇게 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위에 보고하기 바쁘죠. 대대장 보고하고, 대대장은 연대장한테 보고, 연대장은 사단장한테 보고하기 바쁘죠. 그러다 다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뚫고 내려와서 북한군이 서울을 포위했다 칩시다.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희락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군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 북한 인민군이 서울 시민 여러분, 한국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요. 우리는 이 남한에 반동 분자들을 색출하러 왔습니다. 한 일주일만 우리가 반동 분자 색출 작업을 하고 바로 우리는 북한으로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요. 아, 근데 중요한 건 한국군이 만약에 우리 북한에 반격을 할 시에는 이 남한의 부산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도시에 핵 미사일이 떨어질 각오를 꼭 하시라요. 자, 이렇게 북한군이 서울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한국 국민들이 반격을 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이 북한에 반격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박희락 교수가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너무 제가 동감이 됐습니다. 너무 동감이 됐는데 아마 반격 못할 겁니다. 한국 국민들. 지금 현재 상태에 한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 한국 군인들의 정신 상태라면은 반격 못합니다. 반격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철원에 그 남북 도로가 뚫렸지 않습니까? 폭 12m나 되는 아주 넓은 도로가 뚫렸잖아요. 이렇게 뚫린 곳. 그리고 이제 파주 문산도 곧 뚫릴 것 같고 연천도 이제 뚫릴 텐데 그 뚫린 곳에 남북 도로가 연결된 곳에 근무하는 한국군 초병들한테 매뉴얼을 이거 꼭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국방부에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만약에 북한군이 중대급 이상이 군사 분계선을 철원이나 파주 문산이나 연천이나 이런 주요 축선들 그 남북 도로가 특히 또 연결된 곳 그곳에 북한 인민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내려오면은 중대급 이상이 내려올 경우에는 중대장이 위에 보고할 필요 없이 중대장 판단으로 공격을 시작한다. 이러한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국방부에서. 혹시 누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혹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요. 지금 남북 도로 다 지금 뚫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 놔야죠. 안전 대책을. 매뉴얼을 만들어 놔라. 자, 뚫어 놓는데 대신에 매뉴얼을 만들어 놔. 그 남북 그 군사 분계선 넘어오면은 중대급 이상이 넘어올 경우에는 위에 보고할 필요 없이 중대장 판단에 의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을 매뉴얼을 꼭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북한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포위해서 북한 인민군이 이제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게릴라전을 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뭐 아비규환이 되겠죠. 서울 시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북한의 핵미사일만 제거되면은 우리는 반격할 수 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만 제거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미군은 지금 스텔스 비행기 공격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F-35, F-22 스텔스 전폭기,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스텔스 공습 공격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의 하나라고 보는데
주한 미국 대사로 해리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 해군 대장이 별 4개짜리 대장이 주한 미국 대사로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한 미국 대사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전략가예요.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군사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해리 해리스. 그래서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미국은 한국 정부에 묻지 말고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지 말고 바로 가서 스텔스 전폭기로 스텔스 폭격기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을 잡아내야 된다. 일단 그것만이라도. 장사정포 이거는 지금 2단계에서는 첫 번째 2단계에서는 장사정포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거를 하는데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미군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말고 자동으로 바로 북한 상공으로 들어가서 이동식 핵미사일을 다 잡아내야 된다. 이거를 미군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미군이 해주면은 한국은 반격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서울을 포위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미국 대사관에 혹시 좀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으면요. 만약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스텔스 공격 체계를 완성한 미국은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지 말고 자동으로 들어가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 제거 작전에 돌입해야 된다. 이거를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한테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